투자를 하지 않고 사기를 치며 상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니. 외국의 작은 마을에서 온 소녀가 온갖 계략을 동원해 뉴욕 상류층 사회에 진입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영리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명문가 여성은 우아하고 지혜로우며 부유한 가문 출신의 여성을 뜻합니다. 주로 상류사회의 여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죠. 그녀들은 명품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며 고급 장소에서 다양한 엘리트들과 교류합니다. 물론 명문가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부유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명의 명문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 외모도 평범하고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상류사회에서 비범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를 안다고 주장했으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에서 가장 호화로운 가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끝에 밝혀진 그녀의 정체는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에게 이렇게 큰 자신감과 용기를 준 것일까요? 어떻게 그녀는 혼자서 뉴욕을 돌아다니며 여러 유명인사들을 농락하고 은행과 호텔 등을 상대로 27만 달러,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속여 가로챘을까요? 이제 2013년 뉴욕으로 돌아가 이 일련의 고급 사기극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미국 최대 도시이자 세계적인 상업 중심지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엘리트들이 모여있고 부자들이 많이 살며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정착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곳에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죠. 매년 2번 열리는 뉴욕 패션 위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행사 중 하나로 국내외 상류층 인사들을 끌어모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2013년 당시 22살이었던 패션 잡지 인턴 안나 소로키는 우연히 이 화려한 행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 듯한 기분을 느꼈고 곧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뉴욕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1991년 안나 소로키는 모스크바 근처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7년에 가족들은 독일의 한 시골 마을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안나는 몹시 속상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어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안나의 독일어 실력은 형편없었고 친구들과도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영어로 된 잡지와 패션 블로거들을 자주 읽었고 그들이 묘사하는 세상에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로 약간의 예술적 소양도 갖추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안나는 세계 4대 패션 학교 중 하나인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 합격했습니다.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급하게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치명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위 동급생들은 모두 명품을 입고 다녔고 안나는 직접 그들의 부유한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니 실망감이 밀려왔고 안나는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해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큰 돈을 벌기로 결심하며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안나는 처음에 한 홍보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그녀는 파리의 유명한 패션 잡지사로 자리를 옮겼고 월급은 400유로, 약 59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이 빠듯하자 부모님이 그녀의 집세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대도시로 온 후 안나는 마치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대도시에 빠르게 적응하고 싶었던 안나는 성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성 소로킨을 델비로 바꾸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머니의 본가 성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그녀의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안나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안나는 잡지사를 대표해 뉴욕 패션 위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각 분야의 대기업 사장이나 업계의 엘리트들이었죠. 안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몇몇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내 뉴욕이라는 도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 더 강렬한 욕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뉴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 특별히 요청했고
마침내 뉴욕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안나에게 전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척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다. 이 말이 안나에게는 크게 와닿았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안나는 자신을 철저하게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유명 패션 잡지사의 인턴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대부호 가문의 상속녀이자 6천만 유로의 신탁기금을 보유한 여자라는 허구의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나는 가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덕분에 그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신분에 대해 사람들이 러시아 주재 외교관이나 석유 재벌이라고 추측하도록 유도하곤 했습니다. 외부에는 집에 돈이 많아서 쓰고도 남는다면서도 자신은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부모님이 그녀가 돈을 함부로 쓸까봐 신탁기금을 동결해 두었으며 26살이 되어야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이라는 곳에서는 돈만 있으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심각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나는 잡지사에서 알게 된 인맥을 발판으로 점점 더 상류층으로 자신의 교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파티 등 각종 사교 모임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근한 척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 인사들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것이었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를 최근 등장한 신흥 재벌 가문의 딸로 믿었습니다. 안나는 이런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점차 안나의 이름이 상류층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고액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자신만의 절약 방법을 터득하게 됐는데 그 핵심은 남의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교통비, 심지어는 숙소까지도 가능한 한 남의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남의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고 자신의 돈은 절대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많은 상류층 파티와 모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슬쩍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4년 안나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 알게 된 한 마케팅 디렉터를 따라 몬턱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안나는 초대받은 또 다른 손님인 LD와 알게 되었고 파티가 끝난 후 L에게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L의 방에는 이미 3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방에는 2개의 침대밖에 없었기에 L은 안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안나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다음날 정오 L이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가 우연히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안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L은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L은 다양한 파티에서 자주 안나를 보게 되었고 특히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마다 안나는 어김없이 카메라 앞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만남이 계속되면서 안나와 L은 서서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L은 갑자기 안나에게서 저녁을 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L은 안나가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외로울 것 같아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2사람이 식당에 앉자마자 안나는 내 지갑을 깜빡 두고 왔는데 언니가 내 술값 좀 대신 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L의 팔로워 수가 너무 적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저녁 내내 L은 마치 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침실이 6개나 되는 호화 펜트하우스라며 월세만 12,000달러, 약 1,630만 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L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눈치였고 안나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이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L은 그 사진들을 보고 미소를 짓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 사진들이 조악하게 합성된 것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L은 그날 이후로 안나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4 뉴욕 패션위크에서 2사람은 다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나는 L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한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장소는 루브르 호텔이었죠. L이 도착하자 방 안에는 7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 술만 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음악도 없었으며 넓은 방 안에 사람들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엘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해 바에 가서 음료를 주문했고 음료를 다 마시지도 못한 채 그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은 다시 안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내 신용카드가 잠겼어. 집이랑 시차가 있어서 당장 연락이 안 되는데 잠깐 카드 좀 빌릴 수 있을까? 안나의 말에 엘은 시험 삼아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안나는 수십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안나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네 남자친구는 어때? 돈이 많잖아. 이 말을 들은 엘은 화가 치밀어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끝내자마자 엘은 안나의 연락처를 지워버렸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친구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그중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2015년 안나는 또 다른 한 파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학생인 황 쉬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은 안나보다 3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마이클 쉬프 황은 젊은 컬렉터로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을 설립한 적이 있는 진정한 엘리트였습니다. 꿈을 가진 2명의 젊은이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안나는 이후에 그를 속이게 됩니다. 몇 차례의 만남 동안 황은 활발한 안나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나는 결제할 때 절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매번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황이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세계적인 예술축제였기에 안나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독일의 대부호 가문의 상속녀라고 말하며 이번에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안나는 황에게 항공권과 숙소를 대신 예약해달라고 부탁했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이 예상하지 못한 건 안나와 함께한 베니스 여행이 전혀 즐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황과 동행하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의 베니스 여행은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여행이 끝난 후 안나는 당연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쉬프 황은 그녀가 단순히 잊었겠거니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개월 후 안나는 뉴욕 사델스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고 황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황은 그곳에 부동산, 금융, 벤처 캐피털 업계의 엘리트들이 많이 참석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안나 델비를 실제로 알지 못했고 그녀가 고용한 홍보회사가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레스토랑 측은 안나가 제공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고 그녀가 남긴 전화번호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또다시 먹튀를 했던 것이죠. 레스토랑 담당자는 결국 황에게 연락을 취해 안나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혹시 안나의 연락처를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황은 안나가 자신에게도 돈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황은 급히 안나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안나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털어 겨우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쌓아둔 빚은 점점 더 커져갔고 인턴으로 버는 적은 수입으로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안나는 자신이 어릴 적 꿈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교회인 철치 미션 하우스에서 사적인 예술 클럽을 열어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세 건축 양식의 교회는 국가 역사 유적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6층 규모의 418제곱미터의 초대형 단층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임대하려면 적어도 수백만 달러, 많게는 수천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안나는 자신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안나는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파티에 참석하며 상류사회의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건축가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계획을 세우고 외부에는 자신이 이미 이 공간을 임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할 것인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짜처럼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으며 심지어 안나 자신조차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나는 업계의 최고 인사들과 만나 클럽의 내부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그녀가 진짜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녀의 집안이 독일의 어떤 귀족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나는 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천만 달러 이상의 초기 자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2016년 안나는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여기저기 관계를 알아보며 노력했지만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나는 친구를 통해 유명한 변호사 조엘 코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월가의 늑대 조던 벨포트를 직접 감옥에 보낸 인물이었죠. 조엘은 안나에게 앤디 랜스라는 또 다른 유명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앤디는 뉴욕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힌 적이 있었고 안나의 화려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앤디는 안나를 위해 시티내셔널 은행과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과 접촉했고 안나가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특히 스위스 은행에만 6천만 유로, 약 888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대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11월이 되자 안나는 시티내셔널 은행에 2,200만 달러, 약 298억 원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UBS에 있는 안나의 자신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안전상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조금 더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먼저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나는 즉시 시티내셔널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거절당했던 은행에 10만 달러의 신용한도 초과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이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안나는 10만 달러를 손에 쥐자마자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안나는 매우 들떠 있었고 2,200만 달러의 대출이 곧 승인이 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역시 신중했고 그들은 안나가 제출한 자료에서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나는 자신이 독일 혈통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여권에는 출생지가 러시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200만 달러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직접 스위스 은행 UBS에 가서 안나의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나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 대출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했고 대출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 절차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리 비용은 발생했습니다. 포스트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남은 5만 5천 달러, 약 7,470만 원을 안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록 2,200만 달러의 대출은 무산되었지만 안나는 여전히 5만 5천 달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 돈을 들고 쇼핑몰로 가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의류, 시계, 개인 트레이너,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을 들고 안나는 뉴욕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숙박비가 400달러, 약 54만 원인 방을 한 달 동안 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시티내셔널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이 부동산 재벌 에빈 로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들고 이분이 내 친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은 이 말을 믿고 안나를 VIP 고객으로 대접했는데 비용에 대해 물어보면 안나는 나중에 송금할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안나는 돈을 쓰는 태도도 마치 진짜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최소 100달러, 약 13만 원의 팁을 아무렇지 않게 주었고 연속해서 큰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4,500달러, 약 611만 원짜리 개인 트레이닝 세션도 망설임 없이 결제했고 그 과정에서 호텔의 컨시어지 직원 네프도 그녀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안나는 가끔 네프를 데리고 마사지나 미용, 고급 식사를 함께 했고 때로는 몇몇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에도 네프를 데려갔습니다. 이는 네프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고 그 결과 네프는 안나에게 완전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대수롭지 않게 네 남자친구 별로 돈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헤어지고 나랑 일하지 그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네프는 호텔에서 안나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며 그녀의 생활을 더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나는 호텔에서 더욱 편안한 생활을 즐기며 친구들을 자주 초대해 함께 놀았습니다. 그 대가는 점점 더 불어나는 호텔의 미지불된 청구서였습니다. 호텔 측은 더 이상 안나의 미지불 청구서를 참을 수 없었고 그녀가 말한 송금은 계속 들어오지 않았으며 미리 제공된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관리진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안나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즉시 퇴거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프는 즉시 안나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안나는 돈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한 달 만에 5만 5천 달러를 다 써버렸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안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16만 달러, 약 2억 1천만 원의 부도수표를 작성해 시티은행에 입금했고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동안 틈을 타서 7만 달러, 약 9,508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녀는 호텔에 밀린 청구서를 정산했고 꽤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신용카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구서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이번에도 상황을 무시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나는 가짜 전자송금 확인서를 만들어내어 전세 비행기를 대여했고 오마하로 왕복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회의에 참석해 워렌 버핏을 만나러 간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안나는 한 해운회사 CEO와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를 이용해 또다시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비행기를 타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명목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안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나는 상대방이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허락했으니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나의 채무는 점점 불어나기만 했고 그녀가 보여주던 겉모습의 부유함조차 점차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거짓말과 사기 행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이었습니다. 안나가 외출 중일 땐 F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호텔 측에서 안나의 계속된 채무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방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안나가 오마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안나는 이전에 사용했던 수법을 다시 쓰며 사람들을 속이려 했지만 이 호텔에선 단 이틀만 머문 후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안나의 다음 목적지는 모로코의 마라케시였고 그녀는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 비자를 초기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나는 이번 여행에 베니티 페어의 사진 편집자 레이첼 윌리엄스,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한 사진작가를 초대해 모로코에서 휴가를 즐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나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할 것이며 이번 여행은 친구들과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모두 허영심은 있지만 실제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나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들은 안나가 예약한 5성급 호텔에 머물렀고 그곳의 하루 숙박비는 7,000달러, 약 950만 원이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호텔에는 전단 집사, 개인 수영장, 넓은 정원이 딸려 있었습니다. 이때도 안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2천만 달러 대출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어느 은행이 절차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그녀는 지금 누리는 이 호화로운 삶을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안나는 이를 미리 체험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진작가에게 호텔에서의 생활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재벌의 창업 이야기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안나가 모로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레이첼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 그녀는 자신의 신용카드에 6만 2천 달러, 약 8,421만 원의 청구서가 추가된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금액은 모로코 휴가의 모든 비용, 즉 숙박비, 항공료, 쇼핑 등 모든 지출을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레이첼이 귀국한 이후에도 안나의 지출이 여전히 레이첼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레이첼이 1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죠. 레이첼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안나는 수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나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매우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또다시 수표를 가져왔는데 택시에 두고 내렸다 라고 변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레이첼이 다시 안나를 만나러 갔을 땐 안나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리고 약속한 돈을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레이첼은 스스로 안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아낸 사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나의 아버지가 러시아의 억만장자 석유 재벌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태양광 산업의 고위 임원이라고도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독일의 델비 가문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된 레이첼은 마침내 안나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나가 곳곳에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17년 8월 안나는 또다시 2장의 부도수표를 이용해 시그니처 은행에 가서 8,200달러, 약 1,113만 원을 속여 빼돌렸습니다.
한편 레이첼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한 달 전에 2개의 호텔이 안나를 무전취식 및 청구서 미납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나의 범죄 금액은 이미 민사소송의 범위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나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레이첼에게 안나를 파티에 초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상외로 안나는 초대를 받아들이고 파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레이첼의 도움으로 안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절도를 포함한 10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안나에게 유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상 내용에 따르면 안나가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3년에서 8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2019년 4월 안나의 재판이 진행된 후 배심원단은 그녀가 중대한 절도죄를 포함한 8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나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27만 5천 달러, 약 3억 7천만 원을 사취했습니다. 그 결과 4년에서 1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벌금, 배상금, 재판비용 등을 포함해 총 29만 8천 달러, 약 4억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 과정에서 안나가 여전히 자신을 부자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항상 세련된 옷을 입었고 매번 다른 스타일의 옷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재판을 패션쇼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안나는 심지어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디자인했습니다. 한 번은 마음에 드는 옷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안나에게 새로운 옷을 마련해 주었고 그제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안나의 사기 행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자 제시카 프레슬러가 안나의 이야기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안나는 단숨에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은 줄을 서서 그녀를 인터뷰하려 했죠. 안나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넷플릭스가 이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 흥미로운 소재를 영화로 만들지 않으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32만 달러, 약 4억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안나의 이야기에 대한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이야기를 인벤팅 안나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제작했으며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양한 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 28일 만에 영어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드라마를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넷플릭스에서 받은 32만 달러를 직접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에 충당되었습니다. 2021년 1월 감옥에서 무료하던 안나는 소송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던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감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자랑하며 내가 해낼 수 있다면 아마 당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2월에 안나는 약 4년간의 복역 끝에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직후 안나는 다시 고급 호텔에 머물며 전문팀을 고용해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도록 했고 마치 자신을 스타로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비자 만료 문제로 이민국에 의해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나가 감옥에서 그린 그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후원단체가 프리 안나 델비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고 안나의 그림 5점이 전시되었습니다. 각 그림의 가격은 $10,000, 약 1,358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달 후 안나의 첫 번째 개인전이 맨하튼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의 총 가치는 40만에서 50만 달러, 약 5억 4천만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감옥에서 그린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안나는 자신의 예술품을 판매해 34만 달러, 약 4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 돈으로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후 그녀는 월세가 4,000달러, 약 543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4시간 자택연금 상태로 생활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안나에 대한 보도는 줄어들었지만 그녀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화상으로 연결해 강연을 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의 대학원생들과도 온라인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나의 인기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으며 그녀는 리얼리티 쇼를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출판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식적인 공개 활동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1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안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